향교 서원 청년 유사 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2강 동국 18년 고영진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선시대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제 김갱필입니다. 김갱필은 그 정여창, 김일손과 함께 김종직의 3대 제자이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조선 도학의 그 도통 계보 선상에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현풍과 합천, 성주 등의 이제 지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갱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평생을 수학을 갖다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학 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언행이 일치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 그 관직을 역임하다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연산군 때 무오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바로 그때 그 인근에 있었던 조광조가 바로 그 김갱필을 찾아가서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예를 갖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4년간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갑자사화로 이제 결국 처형이 되고 말죠. 근데 그 4년 동안에 그 최산도라든지 유계린, 최충성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호남의 학자들을 갖다가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 정여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수신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희춘 같은 경우 정여창의 학문은 독실로서 돈독하고 실질적인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부자기로 그런 것을 주로 삼았다. 우리가 보통 신독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자기 수신의 그런 그 경향이 아주 강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희 같은 경우 사후언행록에서 김갱필은 미에 밝았고 정여창은 수에 밝았다. 그래서 실천을 중시하고 역학의 조예가 깊었다. 이런 식의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인물이 이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갱필의 문인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기묘명연이라고 하는 그 기묘사 때 피해를 입었던 그런 학자들을 우리가 기묘명연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그 기묘명연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중종반정 때 공신을 받았던 그 전국 공신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라고 해갖고 그 공신직을 갖다 박탈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또 실행에 옮기죠.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훈구들의 그 반격을 받아서 이제 기묘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능주로 귀향을 왔다가 한 달 만에 이제 결국 사사가 됩니다. 조광조가 이 호남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은 한 달이었어요. 한 달. 그렇지만은 그 영향은 엄청났던 것이죠. 그의 사상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도학정치 사상 또는 지치주의 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조광조의 사상을 얘기할 때 조광조가 경연에서 도학을 높이고 인심을 바르게 하며 성현을 본받고 지치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조광조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는 이제 현철 군주론, 군주도 현인,
철인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현철 군주론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명한 신하가 그런 군주가 그런 현인과 철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과 도통을 강조를 해서 소릉보기와 신비보기소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저가래 등 유교적 생활관습을 시행하고 수학실천운동과 향학보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리학이 조선에 와서 조선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광조는 이후 조선의 가장 이상적인 선비상으로 추앙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은적은 이제 그 특별한 사승 관계는 없고요. 경주 출생이었는데 그 이은적 같은 경우는 이제 1517년과 18년에 조안보라고 하는 사람과 무국-태국 논쟁을 벌려요. 이 무국-태국 논쟁이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학술 논쟁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종 전반에 활발히 일어났던 성리학의 우주론과 본체론에 대한 논의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논제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적의 주장은 주자 성리학의 핵심 이론인 이기 이원론과 이선 기우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자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조선 사회에 이론적으로 정립되는데 아주 적지 않은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은 잘 알다시피 이 중국의 성리학을 조선에 뿌리 내리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인물이죠. 이와 함께. 그래서 그의 학문적 특징은 이기이원론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변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리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기가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우주와 그다음에 세상, 사회,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핵심은 이기론이에요. 이항은 그 주자의 학설과는 약간 달리 이동설을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가 원래 주자 성리학에서는 전통적인 주자 성리학에서는 리는 가만히 있고 기가 움직이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항은 기뿐만 아니라 리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항이 굉장히 그 도덕주의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성리학의 이해 수준을 조선 성리학의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외래 사상이었던 성리학을 조선의 학문으로 뿌리내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문인수가 309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제자들을 갖다가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이항학파를 형성해서 당시 정기와 학가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성리학이 명실상부하게 조선의 지배사상으로 자리 잡고 사림이 정권을 잡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 학파와 함께 사상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 중후기 역사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문묘에 종사되는 인물이 이제 김인우입니다. 이 18명, 문묘에 종사된 18명 중에 그 호남 출신으로서는 이 김인우가 유일하죠. 그래서 김인우 같은 경우는 김한국과 송순, 최산두에게서 이제 수학을 한다. 전라도 장성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문과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하고 특히 인종의 그 스승으로서 인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종이 묵죽도와 주자대전을 하살해갖고 그 인종에게 준 묵죽도가 지금도 그 남아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 인종이 갑자기 죽자 결국 모든 것을 그만두고 향촌에 내려와서 그 제자 양성과 학문 연구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김인우는 정지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양, 노수신 이런 사람들과 많은 학술 논쟁을 활발하게 벌이는데 그 중심에 이제 김인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인우가 지은 가래고라고 하는 그 책은 주자가래 내용의 주석을 단 최초의 예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조가 문묘에 종사를 시킬 때 송시열과 함께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은 오직 김인우 한 사람뿐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가 있죠. 그래서 이는 뭐 잘 알다시피 이 조선 성리학을 뿌리 내리게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선조대에 이제 그 동서 분당이 되면서 이 서인과 동인의 대립이 심해질 때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실패하면서 이제 결국 서인으로 이제 결국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이제 결국은 이 선조대에 굉장히 그 개혁을 위해서 또 살림 정치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 갑자기 이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이왕이 이기 이혼론인데 반해서 이는 이기 이론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왕이 그 이기 호발서를 주장한 데 반해서 이 기발이승 일도서를 이는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왕이 경을 중시한 데 반해서 이는 성을 중시하는 이런 차이가 학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의 이런 학설은 만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강조함으로써 그의 개혁 정책의 논리적 바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리에 해당하는 영원한 가치는 변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따라서 구숙과 시패를 경장하는데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그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언이 있는데 성언은 이랑 아주 굉장히 친했고 그 다음에 성언은 또 이 성산문 집안이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산문은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다닐 뻔했기 때문에 성원의 아버지인 성수친 같은 경우도 그 정기에 나가지 않고 그 향촌에 묻혀서 계속 그 수신하는 그런 그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인 성원대에 와서는 이제 이와 함께 그 이제 정치를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보다는 이제 약간 온건한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성원의 학설은 이왕과 이의 학설과는 다른 이제 그런 절충적인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한 흐름이 되는 것이죠. 김장s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조선 예학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남인의 한강 정구와 같이 조선 예학의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김장생을 이제 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상례 비유라든지 가래 집남 이런 책들은 아주 그 당시 조선 예학에 그리고 그 주자갈의 관원상제를 시행하는데 아주 표준이 됐던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원이 의병장이지만은 또 학자로서도 굉장히 업적을 많이 세운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업적으로 이제 이 문묘의 종사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집은 김장생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율곡 학파의 정통을 잇는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김장생이 사례, 관원상제, 그 사족의 예에 그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업적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이 김집은 이제 그 사례뿐만 아니라 사족의 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은 고금 상례 이동희 같은 그런 저술이 이제 바로 그런 사가의 예와 왕실의 예를 이렇게 같이 집대성해서 연구한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물이 이제 송시열이죠. 송시열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선 후기의 서인 노론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장생과 김집의 이제 제자이기도 하죠. 이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학파를 계승하면서 우리 그 주자 절대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경우는 조선이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한 이유가 주자 성리학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자 성리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자 성리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실학자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송시열 같은 경우는 주자 성리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난국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주자 성리학을 더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을 비롯한 그런 서인들은 주자 절대화 경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 절대화 경향으로 가게 되니까 신권을 더 중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예송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향이 나타나서 조선 후기 그 주자 성리학이 완전히 아주 절대화되고 도구화되는 이제 그런 그 경향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영향을 줬던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송중길은 거의 학설이나 주장이 송시열과 크게 차이는 이제 없습니다. 이 송중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화하고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채가 있는데, 이제 박세채는 아까 얘기한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원의 그런 그 흐름을 이어받아 갖고 그 성원학파의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소론의 이제 영수가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박세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생 동안 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은 저술을 갖다 남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유 사우록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학 그 도통의 그런 도통과 학파의 그런 그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유학의 도통과 학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그 학자들을 갖다 정리한 책이 이제 이 동유 사우록인데 뭐 거의 그 760여 명에 가까운 많은 그런 인물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그 외에도 예서도 굉장히 많은 예서를 저술하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소론의 그 학통이 윤근수, 김상원, 박세채로 이어지는 흐름과 성원, 윤성거, 윤중으로 이어지는 이런 학문적 흐름을 결합해서 이 소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지식의 전수 관계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도통론이라고 하는데 그 문묘 배양 같은 경우도 그런 도통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도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때 공자에서 증자, 자사, 맹자에 이어져서 끊어졌던 그 도의 전승이 주도니, 장제, 정호, 정의, 주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자학계열의 도통론이 이제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 조선에도 이제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몽주로부터 시작해갖고 길제, 김숙자, 그다음에 김종지, 김갱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도통론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제 이 문묘 종사도 그런 도통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식계보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문묘 종사 그 과정을 보면은 크게 그 세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몽주와 김갱필의 문묘 종사논의가 중종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살림 세력이 자신들 훈적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연종사논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5명의 그 학자들을 갖다가 광해군 때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통론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성원과 그 이후에 이제 문묘종사.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서인 노론이 이제 정치의 실세가 되고 조선 후기 정치를 주도하면서 그 이학파의 이제 인물들이 많이 이제 그 배양이 되고 또 이 환국기에는 이제 출양됐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또 재배양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됐던 것이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부분의 서인 노론 인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인우와 박세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대립 관계 속에서 어느 그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묘 종사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 이 동국 18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